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당연히 FOMC 이야기로 문을 열어봐야겠죠.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오는데 금리 인하는 시장이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파적인 인하가 나올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기냐 마냐일 텐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일 FOMC에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반대표가 몇 표가 나오느냐 반대표. 것 같아요. 네. 우선 인하에 대해서는 페드워치 기준으로도 지금 89% 가까이 인하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이미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인하에 대한 그 결정보다는 과정에 있어서 몇 명의 반대표가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최근에 나왔던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그 파월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위원 중에 5대5로 거의 갈리고 있습니다. 5명은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5명은 동결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5명일 것 같은데 동결, 그러니까 동결 의견을 내는 5명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대한 압박 부담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번 12월 FOMC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지표를 보는 게 9월 매크로 지표만 보고 10월, 11월 매크로 지표를 보지 못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깜깜이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이유로 지금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가장 마지막 최근 들어서 연준의 결정은 대부분 만장일치 의견이었었는데 작년부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3명 이상의 반대 의견이 나왔던 걸 찾아보니까 92년이 3명 의견이었고요. 굉장히 예전이네요. 거의 이제 한 20몇 년 뒤에서야 제가 생각엔 많으면 4명까지도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반대 의견이 몇 명이 나오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반대 의견이 많을수록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관점에서는 시장 금리에 대한 약세 압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FOMC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과 함께 시장 금리는 약세 압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반으로 나뉘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의견이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텐데 내년에 또 연준 의장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중요한 건 반대표 그리고 또 점도표가 될 텐데 파월 의장의 발언도 당연히 중요하죠. 내년도 통화 정책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내일의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이제 점도표랑 그럼요. 수장 경제 네. 전망일 것 같아요. 기존 9월에 발표됐던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한 번, 내후년에 한 번 인하한다라고 점도표가 찍혀 있었고요. 중간값으로 3.4 정도 레벨이 찍혀 있었었는데 그 정도면 내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추가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고요.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상단을 3.25까지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인하할 수 있다라고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연준 의장과 관련돼서 헤셋 의장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연준의 색깔이 비둘기파적으로 바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까지는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연준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보지 않고 무차별 인하를 할 경우에는 3.0까지도 기준금리 인하를 상단을 열어놔야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망치를 거의 대부분 유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성장률 전망치만 기존의 1.8에서 1.9 정도로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물가라던가 아니면은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를 살펴보면 일단 고용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물가도 높은 수준입니다. 관세 타격이 생각만큼은 없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죠. 베이지북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K자형 성장이 좀 심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상위층 그리고 최하위층의 이 소득계층의 격화, 양극화라고 표현을 하죠. 양극화가 점차적으로 좀 심해지고 있는데 미국 경제의 우려 요인으로 손꼽힐 것 같아요. 내년 미국 경제 가장 큰 취약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양극화란 단어는 제가 취업을 한 이후로 계속 모든 업종에 대한 양극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경기를 보면 정말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각국 중앙은행들의 가장 첫 번째 통화 정책의 목표가 물가 안정인데요. 왜 물가 안정을 첫 번째 목표로 하냐면 물가가 안정돼야 나머지 경기의 흐름도 같이 탈 수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본다라면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에게 생활비가 10만 원이 오르는 거랑 월급이 1000만 원인 사람에게 생활비가 10만 원이 오르는 거에 대한 체감 물가는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물가가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압력 부담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소득층에게 있어서의 소비에 대한 성향이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K자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소비 전체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비의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득과 소비에서의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업종 간의 양극화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의 경제는 K자 경제라고 하는 이 양극화의 심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국면이다라면 정부에서 나서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던가 아니면 한계 기업을 지원하던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줘야 되는데, 미국의 재정 여건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원 정책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 경제가 괜찮습니다. 성장세가 좋고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50%의 소비를 차지할 만큼 소비 여력은 여전히 높지만, 내년에 만약에 경기가 둔화가 되고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가 둔화된다라면 미국의 성장에 있어서 소비가 전체 성장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의 둔화는 결국 미국 경제의 둔화를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상위 계층들의 소비가 둔화되는 국면이 내년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 하면 또 트럼프의 중간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하한다던가 아니면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 어디까지 보십니까? 우선은 내년 미국의 경제 이벤트 중에 네. 가장 큰 게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파월 의장 교체, 그리고 두 번째가 중간 선거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중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케이스들을 살펴보면 중간 선거 전후로 보면은 미국채 장단기물의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를 살펴보면 우선은 선거 전후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 같은 경우에도 11월에 지방정부에서 공화당은 참패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마구 남발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선심성 공약의 남발은 결국 재정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네네. 재정에 대한 우려는 장기물의 약세 압력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 채권시장 또는 금융시장에 있어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부양 정책이 나오느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를 워낙 많이 걷고 있다 보니까 관세 배당금이라고 하는 관세를 다시 국민들에게 베풀어주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상당히 큰 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소비 쿠폰을 뿌리고 나서 보니까 소비 성향이 개선이 되고 물가가 오르는 부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관세를 국민들에게 베풀 경우에, 소비 쿠폰 같은 형태로 베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부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이상적인 지원 정책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K자 경제로 가는 과정이다라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 또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또는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부분들은 미국 경제를 좀 더 탄탄하게 받칠 수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심해지는 양극화를 막기 위한 지원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 가장 큰 굵직한 이벤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그리고 연준 의장의 교체가 될 텐데, 지금 유력 후보자로 햇셋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사실 햇셋은 지금보다도 더 가파른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햇셋이 의장이 되게 된다면 시장에는 불안 요인으로 또 떠오를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최근 들어서 이제 햇셋의 발언을 보면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과정인 것 연준의 같아요. 독립성, 네. 네, 맞습니다. 아직 의장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고요. 이번 주에 내놨던 발언이 상당히 저는 인상 깊었는데, 이번 12월 FOMC에서 점도표를 발표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유력한 후보기 때문에 내년에 6월부터 의장이 취임이 됐을 때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FOMC는 결정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의 독립성 훼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헤셋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1기 때부터 트럼프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 들어서서 이루지 못한 숙제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금리와 약달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단행할 이룰 수 있는 소원인 것 같은데 그거를 위해서 트럼프는 헤셋을 기용하려고 하고 있고 헤셋은 지금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디펜던트한 통화 정책을 상당히 중요시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헤셋이 의장이 된다라면 과연 이게 데이터 디펜던트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의장이 되고 나면 다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거다라는 기대도 가지게 되지만 최근에까지 나왔던 발언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별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내년에 과연 통화 정책이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또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의심하고 앞으로도 연준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열어놓고 불안해하는 시장 국면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연준의 독립성은 이미 좀 훼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고 국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그저께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4.1%를 상회하면서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상승의 배경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의 이제 4.1이 아니라 4.2%까지 어제장에 왔고요. 최근에 시장금리 흐름을 보면은 4.0까지 내려갔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시장은 이미 기대를 하고 있고 12월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 의견이 많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다라는 부분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이제 또 헤셋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매파적인 FOMC를 시장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파적인 FOMC에서의 결정은 결국에는 12월 인하를 단행하고 나면 그 다음 인하가 언제가 될지 모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점도표만 보면 내년에 한 번 인하할 가능성, 다시 수정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발표됐던 점도표는 내년 한 번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라면 12월 FOMC 끝나고 나서 다음 인하는 빠르면 2분기 정도, 늦게 될 경우에는 3분기까지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조금 올라오는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 FOMC에서 점도표가 그래서 어떻게 찍히느냐 그리고 수정 경제 전망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이제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도표라던가 아니면은 매파적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 금리는 조금 다음 이벤트에 대해서 다음 FOMC에 대해서 인하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국채 시장 변동이 커지면 증시에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있고 지금 경계감이 좀 짙은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장중 러셀 2000이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FOMC 금리 인하가 나올 거고 반대표가 한 4표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텐데요. 시장의 출렁임이 예상이 되시죠? 맞습니다. 우선 반대표가 시장에서 한 3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3명도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부담이죠. 4명까지 나올 경우에는 정말 시장에 대한 저는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를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AI 거품론이 한번 불거졌다가 지금 사그라들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이 재료는 결론적으로는 인하를 했기 때문에 통화량이 확대가 되고 통화량의 확대는 다시 증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 12월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한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인하 가능성이
가능성이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내일 증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부분은 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주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이 사라지고 다시 이제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러셀 2000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왜 이럴까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러셀 2000 지수의 가장 설명부터 해드리면 러셀 2000 지수는 시가총액 하위 2000개의 기업을 네. 지수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중소형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부채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대비해서 부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내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거의 90% 가까이 육박하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러셀 2000 지수도 조달 금리의 하락 가능성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지수에 대한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높은 게 러셀 2000 지수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매파적인 FOMC와 함께 시장 금리가 튀게 된다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bp 이상 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면 지수에 대한 저항 또는 약세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증시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점도표 그리고 반대표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내일 시장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시장의 변동성을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ECB는요. 다음 금리 조정 방향이 인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BOJ도 마찬가지입니다. BOJ도 금리 인상이 좀 우세해진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미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결정이 된다라면은 달러의 약세는 무조건일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로 보면 달러 인덱스의 상대 국가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유로존과 엔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개의 국가가 기준금리 인하를 해준다라면 달러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내일 인하를 하고 내년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면 달러 약세는 무조건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ECB가 과연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네. 과정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ECB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에 대한 압력 부담을 이유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한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국면인 것 같고요.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ECB는 작년 6월에 ECB의 기준금리가 4.5%였습니다. 근데 지금 2.15%로 한 해 동안에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상할 국면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ECB가 인상을 검토하는 거는 물가에 대한 압력 부담일 것 같은데요. 인상했을 때 부작용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인상했을 때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 여전히 침체 국면을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했을 때의 경기의 침체 가능성을 감안한다라면 쉽사리 인상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일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호주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네. 호주은행도 ECB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에 대한 압력 부담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중앙은행 대부분의 국채들이 상승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이유는 피봇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은 아마도 내년에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호주라던가 일본이라던가 ECB까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검토를 하기 시작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시장금리의 약세 압력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인상을 단행한다라면 특히나 BOJ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엔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 압력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고채 시장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죠. 1,470원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요 국민연금공단의 외화채 발행 필요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화채 발행의 필요성과 함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영향을 시장에 가져다 줄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외환 시장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서 쉽사리 못 내려오고 있거든요. 못 내려오고 있어요. 네. 문제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당국에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언론과 많은 연구 보고 자료를 보면 지금의 원달러 환율의 약세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다라는 거고요. 달러에 대한 수요는 투자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이고 증시 투자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이고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도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달러에 대한 니즈가 큰 상황인데 이 달러에 대한 니즈를 시장에서 조달하거나 또는 뭐 하는과의 그 수합을 통해서 조달하지 말고 해외 채권을 통해서 조달을 해라. 라는 게 이번 검토 방안인데요. 그만큼 외환 시장을 어떻게 보면 개선시키려는 의지는 큰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조달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우선 국민연금법을 바꿔야 되고요. 국민연금 입장에서 외화채들을 조달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조달금리 대비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라던가 사실은 캐나다 그 연기금 같은 경우 이미 해외채를 조달을 해서 네.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이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킨다라는 의지에서는 큰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국면이 과연 이 해외채를 얼만큼 조달을 해서 안정화시킬 것이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이 핵심적인 지금 원달러 수급에 있어서의 문제,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론적인 문제는 사실은 금리 차이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빨리 내려주고 반대로 한국은 기준금리를 인상은 할 수는 없지만 인상 가능하다면 인상을 해서 한미 간의 금리 차를 좁혀야지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될 것 같은데요. 그 국면이 쉽진 않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쉽사리 못 내려올 것으로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외화채 조달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좁혀져야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한 3년 만인가요?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입한 배경과 함께 시장의 영향까지 진단해 주실까요? 우선 한국은행이 밝힌 매입 배경은 그 RP를 매도하기 위한 기초 자산이 부족해서 국고채를 매입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유하자면 되게 그 여자친구한테 선물 주면서 오다 주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 국고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0년물이 3.4%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고채 시장을 안정하기 위한 매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 정도 1.5조 원을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살짝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게 되면 22년도에 매입 사례가 있었는데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의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이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국고채 시장의 안정화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국고채 10년물 3.4 레벨에서 우선은 안정화 대책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저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제 이제 매입이 실시가 됐는데 시장 금리는 더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입에 대한 기대 효과보다 어제 호주은행에서 인상 가능성을 발언을 하면서 시장 금리는 오히려 약세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국고채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될지 내일 새벽에 또 결론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선은 시장 금리의 레벨은 상당히 높은 레벨에 와 있는 건 맞고요. 그 레벨에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매입을 통해서라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를 돌아보면 유독 채권의 매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고요. 지금 위험자산, 안전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갈까요? 우선은 올해 채권 시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주식 시장은 너무 좋았고요. 기준이 딱 6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 전후로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의 색깔이 확 변했는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모두 똑같이 생각해 보면 우선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모습들이었던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플러스 이제 통화 정책이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우선은 그 채권 시장만 보면 국가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ECB, 호주, 일본, 미국, 한국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으로 가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라던가 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가장 대국인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유지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증시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오히려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내년에 조금 더 늘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안전자산 안에서도 채권의 비중보다는 오히려 금이라던가 은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내년에 정책적 이벤트를 감안한다라면 채권에 대한 비중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은 전략일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채권에 대한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는 금과 은 가격이 시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은이 지금 사실 금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은값 전망 어떻게 하세요? 우선은 연초 대비로 보면 금값이 한 60% 네. 올랐고요. 은이 70% 올랐습니다. 금이 한창 오를 때만 해도 금이 못 쫓아가서 오히려 금이 지금 매력적인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금값보다 은값이 은이, 더 네. 올라왔고요. 은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를 살펴보면 우선 금이 올랐던 배경을 똑같이 가져갑니다. 똑같이 이제 귀금속 또는 귀금속에 대한 수요 때문에 올랐던 부분들, 금값이 올랐던 안전자산 선호의 원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은은 산업재로도 포함이 됩니다. 산업재로도 포함이 되는데 산업재 안에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또는 그 태양광 네. 쪽에서 수요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산업재 수요까지 붙으면서 은에 대한 수요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은 산업재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금값보다 오히려 더 높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업재 수요가 높아서 금값 대비 은값이 더 높아졌지만 내년에 만약에 태양광 패널이라던가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둔화가 되게 된다라면 은값이 금값보다 조금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과 함께 산업의 업황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은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서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